내가 이 꼴로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을 고집 하나로 뚝심 있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그 뚝심이라는 게 알고 보니 남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을 줄이야.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내 아들 상민이 그 녀석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속 깊은 아이였지만 저한테는 늘 밉살스러운 존재였답니다. 제가 워낙 잔소리가 심했지요. 하긴 누가 나한테 이렇게 깐깐하게 굴었겠어요. 다 제가 만든 그림자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늦가을이라 해가 일찍 졌고 동네 골목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던 날이었답니다. 상민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쭈뼛거리는 거 있지요. 제가 밥 투정하는 꼴을 못 봤답니다. 야, 이놈아, 밥이 코로 나오겠다.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 안 먹을 거면 치워. 제가 그렇게 쏘아붙였지요. 상민이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는데 저는 이미 뚜껑이 열린 상태였거든요. 드릴 말씀? 그 잘난 입으로 할 말이 뭐 있단 말이냐? 또 네가 회사에서 무슨 푼돈이라도 잃어버렸니? 아니면 또 무슨 쓸데없는 보험을 들었니? 제 말은 늘 칼날이 돋친 것 같았답니다. 상민이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난달에 아빠 병원비가 조금 초과됐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이자도 만만치 않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답니다. 아빠, 그러니까 제 남편이 폐가 안 좋아서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늘 돈 없으면 병원에 가지 마라. 내가 이 집구석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내 아비 병원비로 다 써버릴 수는 없다. 라고 울음장을 놓았었거든요. 그 말이 상민이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을까요? 대출? 이 미친놈아. 내가 뭘 보고 이렇게 키웠냐? 내 아비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네가 감히 나 몰래 빚을 진단 말이냐?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매달 월급 받아 푼돈 모아서 내 저녁 밥값도 겨우 하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친단 말이냐? 저는 숨이 멎을 듯이 소리를 질렀지요. 상민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걸 봤는데도 제 눈에는 그저 괘씸함만 가득했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상민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들을 귀가 없었지요. 닥쳐. 당장 내일부터 그 돈 갚을 생각이나 해. 내 아비 병원비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꼴은 못 보겠다. 이 집에서 나가서 내 살 길 찾아. 네가 하는 짓마다 나한테 짐만 돼. 내가 이 나이에 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이 몹쓸 자식아. 제가 던진 마지막 말은 비수 같았지요. 상민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쾅 닫아버렸답니다. 방문 닫는 소리가 이 낡은 집벽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은 밥을 억지로 삼켰지요. 속이 뒤틀리고 답답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옳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저는 고집불통의 못난 엄마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젯밤의 격렬한 싸움이 무색하게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답니다. 상민이는 아직 방문을 열지 않았고 밥도 안 차렸지요. 괜히 속이 끓어올랐지만 남편 병원 갈 시간이 다가오니 또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저는 낡은 코트깃을 여미고 텅 빈 지갑을 챙겨 들었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료비는 다 내고 와야지. 이 꼴로 병원에 얼굴 비추면 간호사들이 또 콧방귀 끼겠지. 시립병원이라도 진료비는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아빠가 오래 입원하시면서 사용한 특수약제 비용이나 재활치료비는 한 번에 목돈이 나갔기에 저는 항상 돈 문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답니다. 저는 터덜터덜 집을 나서서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골목의 축축한 벽돌 틈새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아 더 초라해 보였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이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구박해야 상민이가 정신 차리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요. 상민이 녀석이 대출받았다고 했으니 혹시라도 병원에서 진료비 독촉을 받으면 제가 대신 막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답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원목과 창고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간호사들의 얼굴까지. 저는 망설임 없이 원무과로 직행했지요. 9시 정각에 맞춰 갔는데도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제가 마치 이 병원의 큰 후원자라도 되는 양당당한 척 걸어갔지요. 하지만 속은 벌써부터 초조했답니다. 오늘은 제발 잔소리 안 하기를. 제 차례가 되자 제가 늘 상대하는 앳된 얼굴의 간호사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김 간호사가 앉아 있었답니다. 김 간호사는 저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어머니, 지난달 진료비 말인데요. 아직 미수금이 꽤 쌓였어요. 이번 주까지는 꼭 납부하셔야 다음 달 처방전 발급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빨리 내놓으라는 압박감은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지갑을 열고 며칠 전 겨우 모아둔 현금을 탁자에 내려놓았답니다. 여기 이번 달 진료비랑 지난달 밀린 거 일부. 나머지는 곧 처리할 테니 걱정 말아요. 제가 내민 돈은 대략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빠의 한 달 입원비가 200만 원이 훌쩍 넘으니 이 돈은 말 그대로 티끌에 불과했지요. 김 간호사는 전산 기록을 확인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는 턱도 없어요. 현재 미수금이 18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5호 병실 아버님 거는 며칠 전부터 재활치료를 중단하셨는데 혹시 보호자분께서 동의하신 건가요? 저희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제 오후 3시에 보호자 서명으로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답니다. 재활치료라니요? 아빠가 재활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 싶어 제가 꼭 부탁했던 치료였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중단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 늙은이가 재활치료비가 아까워서 중단하라고 했을 리가 있습니까? 누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어머니, 기록에는 분명 상민 씨 이름으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김상민,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일시 중단 요청이라고요. 상민이 그 녀석,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모질게 퍼부었는데 저를 속이고 병원 일까지 멋대로 처리한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자식이 나 몰래 이런 짓을 했다고? 그놈이 나한테 빚까지 져놓고 이제는 아버님 치료까지 중단해?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저는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이 돈 때문에 제가 얼마나 쪼들리는지 아는데 상민이가 재활치료를 중단하도록 할 리가 없었지요. 분명히 병원 측에서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상민이가 제가 모르게 무언가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 녀석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제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이도록 일을 처리한단 말인가요? 김 간호사, 지금 당장 그 서류 보여줘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돈 없다고 쪼잔하게 구는 걸 알지만 이 아버님 재활치료만은 내가 직접 책임질 일인데 감히 그 미물 같은 놈이 멋대로 처리했다니. 김 간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답니다. 보호자 서명 부분에 상민이의 흘려 쓴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김상민, 그 낯선 글씨가 제 눈을 찌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결국 돈을 내고
서류를 챙겨서 원무과를 나왔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저 자식이 감히.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확 불어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을 힘도 없었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골목길이었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 골목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찔러보았답니다. 오늘 낸 돈 외에 남은 돈은 3만 원 정도. 이 돈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비참함이 밀려왔지요. 상민아,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내가 밉다고 아버님 치료까지 건드려야 했니? 저는 낡은 가방을 땅바닥에 툭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세상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짐가방 안에는 아빠 드실 약 봉투 몇 개와 오늘 아침에 챙겨 입은 낡은 장갑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그 장갑을 꺼내 손에 쥐어보았는데 뻣뻣하고 먼지가 묻어 있었지요. 내가 이 짐을 또 어떻게 꾸려나가야 한단 말이냐. 저는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의 병원비, 상민이의 대출, 그리고 저 자신의 고집. 이 모든 짐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집으로 향했답니다. 걸음은 무거웠지만 집에 가서 상민이 녀석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요. 골목 모퉁이에 있는 슈퍼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늘어져 보였어요. 마치 제 잘못과 후회가 끝없이 따라오는 것 같았답니다. 이 나이까지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억눌렀지요. 분노해야만 이 비참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굳게 닫혀있던 상민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답니다. 저는 방문을 벌컥 열었지요. 상민이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잿빛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제가 들어선 것도 몰랐는지 고개도 들지 않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는 여전히 억센 목소리를 냈답니다. 상민이는 화들짝 놀라더니 얼른 핸드폰을 숨겼어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왜라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듣고 왔어. 재활치료, 네가 중단했지? 아버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빚까지 져놓고 이제는 아버님 치료비까지 핑계 대면서 병원에서 내빼려는 거니? 저는 짐을 던지듯이 탁자에 내려놓고 따져 물었답니다. 상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중단한 거 맞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폭탄 선언이었지요. 뭐?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이 못난 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알고 떠드는 거야? 네가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면서 아버님 치료를 내 딴 마음대로 중단해? 내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알아? 당장 내일부터 다시 치료 시작해. 그 대출금도 당장 어떻게든 해결하고. 엄마, 그게 안 돼요. 상민이가 갑자기 굵은 목소리로 저를 제지했답니다. 제가 대출받은 건 엄마 몰래 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병원비 때문에 늘 괴로워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당장 급한 병원비 갚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상보다 일이 꼬였어요. 지금 당장 원금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라 재활치료비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차마 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재활을 중단했어요. 이자가 붙는 대출금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상민이의 말이 논리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렸답니다. 변명하지 마. 네가 그 잘난 머리로 돈을 불리려다 망친 거 아니야? 내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속이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엄마 탓을 하니? 이 집에 있으면서 내 눈에 띄지 마. 네가 아버님 치료에 손댔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너한테 실망이야. 당장 나가서 내 빚부터 해결하고 와. 아버님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네가 감히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상민이의 어깨를 툭 밀쳤고 상민이는 그 충격에 뒤로 휘청거렸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답니다. 미안함이나 후회 대신 제 마음속에는 내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쓴 자식에게 차갑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찌릿한 자책감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상민이에게 밥 한 술 뜨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 텅 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동네 개 짖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지요. 아버지는 병원에 홀로 계시는데 나는 지금 아들하고 싸우고 있다니. 이게 뭔가 싶었답니다. 억지로 소주 한 병을 사와서 들이켰지요. 그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상민이가 잘못했지 하며 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했답니다. 술기운에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저는 문득 제 방에 처박아둔 낡은 서랍장을 열어보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과도 같은 저의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지요.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은행에 가서 이 통장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거든요. 저는 술기운에 끙끙거리며 그 낡은 통장들을 꺼내 들었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요. 가장 아래에 있던 거의 10년 가까이 거래가 없던 보통 예금 통장을 펼쳤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요. 남편이 쓰던 통장이라 아마 돈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비몽사몽간에 마지막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 1년치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이체 내역이 보였거든요. 이게 뭐지? 남편이 누구한테 이렇게 꾸준히 돈을 보냈지? 혹시 바람 피운 거 아냐? 순간 제 머릿속에 상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남편은 착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이체 내역이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날짜는 매월 15일, 그리고 입금되는 곳은 빈원 병원 후원금 같은 것으로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빈원 재단이었답니다. 저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무슨 재단에 돈을 보냈단 말인가요? 저는 필사적으로 통장 정리 메모를 찾아 헤맸지요. 남편이 평소에 영수증이나 메모를 끼워두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낡은 통장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남편이 쓴 것처럼 보이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2021년 1월 15일 상민이 학자금 상환 시작. 매달 50만 원씩 12개월 약정. 이것은 내 책임이니 아이에게는 알리지 말 것.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2021년이면 상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가 늘 우리 집안에 무슨 대학 등록금이니 학자금이냐. 아들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 라며 펄펄 뛰었을 때였지요. 남편은 저 몰래 아마도 제가 잔소리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르지요. 매달 50만 원씩 1년 동안 600만 원을 꼬박꼬박 저의 등 뒤에서 갚고 있었던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통로가 재단으로 둔갑해서 저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거였지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답니다. 제가 고집 때문에 제가 쪼잔하다고 남편을 무시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남편이 저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물증이었던 거예요. 그 돈은 우리 집의 가난한 형편을 남편이 홀로 짊어지고 있었던 흔적이었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날짜와 금액, 그리고 내 책임이니 아이에게 알리지 말 것이라는 문구는 너무나 선명했지요. 그 순간 어젯밤 상민이에게 퍼부었던 제 모진 말이 뇌리를 스쳤답니다. 네가 감히 나 몰래 빚을 져? 내 주제도 모르고. 상민이는 어쩌면 아버지가 하셨던 이 희생을 무의식 중에 따라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상민이도 저를 걱정하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던 거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노력을 네가 뭘 안다고 주제넘게 행동하느냐며 짓밟았던 거예요. 저는 주저앉았답니다. 낡은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 위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지요. 상민아, 제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지만 텅 빈 방 안에는 울림만 가득했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펑펑,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난 엄마였는지, 얼마나 옹졸한 아내였는지 깨달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는 늘 의심하고 윽박지르고 돈 문제로 트집을 잡았었지요. 남편은 늘 묵묵히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는데 저는 그 무게를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짐을 2배로 늘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얼굴로 남편이 입원한 시립병원 로비에 도착했답니다. 어젯밤 짐 정리와 통장 확인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더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저는 곧장 원무과로 향했어요. 김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눈치였답니다. 어머니, 어제 진료비 일부만 내시고 가셨는데. 저는 그 말을 자르고 김 간호사에게 다가갔답니다. 간호사 양반, 제가 어제 성질을 너무 부렸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경황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상민이 건 때문에 제가 오해를 했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훌쩍였어요. 재활치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오늘 나머지 진료비와 재활치료비를 다 납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연체된 이자나 독촉장이 있다면 제가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상민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 간호사는 제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답니다. 어머니, 그러시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납부하셔야 재활치료가 재개될 겁니다. 그리고 상민 씨가 중단 요청 서류를 제출할 때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니 잠시라도 치료를 멈춰달라. 는 내용의 메모를 함께 제출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제발 아버님 치료만큼은 이대로 멈추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180만 원이 넘는 미수금을 현금과 카드로 긁어서 전부 납부했답니다.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치료를 받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찼거든요. 원무과를 나와 저는 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상민이는 받지 않았지요.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병원 로비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여 터져 나오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몰아세웠던 상민이는 사실 저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앞길을 막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에게 빚쟁이,
주제도 모르는 녀석이라 소리쳤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아들이었던 거였지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답니다. 발신자는 상민이.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엉망이었지요. 엄마, 나야. 미안해. 어제 일 때문에. 그리고 병원 일 때문에. 상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했답니다. 상민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재활 치료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아버님 치료 다시 시작했다.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내일부터 먼저 잘해. 저는 억지로 차분한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상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재활치료 다시 시작됐다고?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믿기지 않는 듯 떨렸답니다. 사실 엄마, 제가 대출받은 건 학자금 상환이랑은 별개예요. 제가 급하게 이자를 막으려고 돌린 돈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 전 사고로 묶였어요. 그래서 당장 병원비를 내기 어려울 것 같았고 아버지가 재활을 못 받으시면 다시는 못 걸으실까 봐 제가 먼저 멈춘 거였어요. 엄마한테는 숨기려고 했어요. 엄마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저도 모르게 아빠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텅 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한 희생의 흔적, 그리고 바로 그 흔적을 따라가고 있던 아들의 모습. 저는 결국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이젠 비참함보다 더 깊은 무거운 후회의 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저는 상민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민이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잠깐 지방 내려가서 일 좀 하려고. 여기서 더 있으면 엄마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 내가 번 돈은 엄마한테 다 보낼게. 병원비는 걱정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가 챙겨온 낡은 서랍장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통장과 제가 며칠 전 급히 정리했던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낡은 통장을 다시 꺼내 펼쳤지요. 매월 15일에 50만 원씩 빠져나가던 그 이체의 내역, 그리고 그 옆에 꽂혀 있던 남편의 마지막 메모. 저는 그 통장을 손에 쥔 채 텅 빈 거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답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가난과 쪼잔함을 경계하며 살았는데 그 경계선 안에서 저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희생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을 모질게 밀어냈던 거였지요. 아빠, 상민아, 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제 후회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집안을 맴돌았어요. 이 텅 빈 통장과 메모만이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못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무거운 진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한 뿐이었지요.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더 이상 소리내지 않는 통곡을 이어갔답니다.